let me make very clear the sociological reality that is the inevitable result of the kind of surveillance that these anti-crime warriors are working to bring about. A society with no crime would be a fully totalitarian society. A society with no crime would be a fully totalitarian society. A fully militarized homeland with total information awareness, black ops against the civilian population. A free people will occasionally commit crimes. It is the obligation of law enforcement to prosecute crimes, but only after they have been committed, and then only within the boundarie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Having a Constitution, having any legally meaningful concept of inherent human rights, means that some crimes will go unsolved and unpunished, certainly unprevented. And that is an acceptable, indeed desirable, price to pay for human freedom. Absolute control.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 검열과 같은 각종 통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히틀러는 당시 독일 사람들이 말해도 되는 것, 말하면 안 되는 것, 사용해도 되는 단어, 안 되는 단어, 생각해도 되는 것, 생각하면 안 되는 것,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등 사회 전반 영역에서 시민들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는 것에 성공했죠. 근데 혹시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조차도 통제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과거에 있었던 권위주의적인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날과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이러한 통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독일 친구가 빵에 대해 얘기해 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빵은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리고 저 빵은 너무 좀 숭숭 뚫려 있는 것 같아. 독일에서 먹는 빵은 맛이 담백하고 속이 꽉 차 있는데 말이지. 저는 이때 친구가 통밀빵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하는 세계사 채널을 통해 통밀빵에 대한 기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오랜 전통이 아니라 나치 시대 일부 유산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건강한 식단이 강하고 탄력적인 군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엄격하게 통제했고, 특정한 음식 같은 경우는 소비를 크게 장려했죠. 예를 들어 그는 고기, 설탕, 그리고 다른 가공식품의 소비를 억제하면서 통밀빵과 야채의 소비를 장려했습니다. 또한 버터, 치즈, 그리고 다른 유제품들이 건강한 식단에 필수적이지 않다고도 열심히 선전했는데요. 전쟁 준비에 들어가야 할 국가 자원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느라 사용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히틀러는 또한 그가 아리아 인종의 타락과 싸우기 위해 건강한 식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술, 담배와 같은 특정한 음식들이 몸과 마음에 해롭고 그것들이 독일 사람들의 쇠퇴에 기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치 정권이 내세운 식단 변화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을 준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식량의 자급자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값비싼 식료품의 수입, 예를 들면 버터와 같은 제품의 수입을 줄이고 수입 곡물의 대체품으로 감자와 다른 채소들의 재배를 권장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이념적인 신념, 경제적 요인, 그리고 전쟁 준비를 위한 실질적 필요성이 당시 독일 국민들의 식단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의 유사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World Economic Forum,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이 기구는 특정 범세계적인 아젠다를 형성하고 정치, 기업 및 기타 사회 지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실은 저는 WEF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연초만 되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언론마다 대서특필되는 것을 보고 저 기관이 대체 뭔지 알고 저렇게 퍼나르는 거지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론이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단체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무엇을 푸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 눈에는 대중들에게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제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이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자의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와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가치와 세계관을 만들고 구성원들이 그 가치를 수용하고 따르도록, 따라서 결국에는 개인의 주권과 자유를 더욱 침해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아젠다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속성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위해 개인의 주권과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곤충을 먹어라. 세계경제포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사람들이 고기 대신 곤충을 먹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곤충식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단백질 섭취가 충분히 된다, 기후에는 더 좋다 등의 연구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학계가 어떤 펀딩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을까요? 이는 구독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구글링 할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써라.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결이 비슷합니다. 언젠가부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사회악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에너지가 근대적 인간의 삶의 가장 근원 아닌가요? 에너지 없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인류 문명의 에너지 사용, 이 단 하나만의 주제로 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더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 모든 논리적 과정과 예시들을 생략하고 결론 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에너지를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네, 에너지 사용이 왜 나쁜 거지? 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우측 상단의 카드를 확인해 보시고 추천드리는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행복해 해라. 최근 논란이 된 어떤 문구입니다. You will own nothing and you will be happy.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행복한 당신.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의 솔직한 심정은 매우 소름 끼친다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치권을 없애려는 의도가 담긴 상당히 소름 끼치는 생각으로 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그 사회가 번영하는지 몰락하는지, 그 안에서 인권은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6.25 전쟁 이후 한반도가 바로 그 사회적 실험의 현실판이었고 우리 모두 실험 결과가 어떤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무소유 아젠다와 더불어 Great Reset, Build Back Better과 같이 세트로 홍보되고 있는 것들, 이 역시 사회를 더욱 중앙 집중화 방식으로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이니 제 눈에는 개인의 주권과 자유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WEF는 글로벌 정치 및 경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조직으로서 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대의 명분은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제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고기 대신 벌레를 먹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 것, 고귀한 목표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So, the topic of today's talk is an interesting property of money that I want to explore with you.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눌 토픽은 돈의 특성입니다. 저는 이걸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종종 비유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의 4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교환의 매개? 네, 맞습니다. 가치 저장? 네, 2개 나왔고요. 또 대체 가능성, 이건 뭐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돈이 가진 속성은 맞습니다. 회계 단위, 네, 3번째죠. 가치의 척도라고도 하고요. 4번째는 뭘까요? System of control. What? I don't remember reading that. 통제 시스템. 뭐라고요?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말입니다. 우리 인류는 돈이라는 것을 수만 년 전부터 써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기는 어렵긴 하지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돈은 우리가 과거에 쓰던 돈과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이 아주 결정적이었는데요. 그 전과 그 후, 돈이라는 것의 근본,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가치를 전달하는 돈이라는 시스템, 뿌리부터 아예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돈이라는 것은 3가지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가치의 저장,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마지막의 것은 회계 단위라고도 하죠. 이건 수천 년간 있었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19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죠. 모두들 리처드 닉슨을 1971년 달러와 바꿔줄 금이 바닥나서 금본위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해버린 대통령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a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그와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1970년에 서명한 은행 비밀법입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통제 시스템, 통제의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돈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 시장의 도구가 아닌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돈을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지 모두 통제가 가능합니다. 즉, 금융이라는 민간 산업 분야가 정치인의 법 집행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모든 금융 거래를 완전에 가깝게 감시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50년에 걸쳐서 말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전 세계의 모든 금융 서비스, 모든 은행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국경을 넘어 적법한 정치적 절차를 넘어 금융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러분들의 돈을 압수할 수 있죠. 그리고 법원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은 특별한 누구의 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압류, 동결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는 전 세계적인 실태입니다. 이제 통제 수단으로서의 돈은 그동안 있었던 다른 모든 기능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이 국가의 법 집행 수단으로 전락해버리자 다른 기능들이 잠식돼 버린 것입니다. It is no longer the best medium of exchange. 돈은 더 이상 자유로운 거래의 교환 매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은 법 집행, 통제 시스템 기능 하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동결되고 나면 더 이상 그 돈을 사용해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죠.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거래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가 법 집행 아래에 놓여 있다면 그에게 돈을 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통제 시스템으로 전락한 돈이 점점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구는 이제 인터넷 혁명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수많은 디바이스들, 전 세계 25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죠. 하지만 금융은 어디에 와 있나요? 못해도 15년, 20년은 뒤처져 있습니다. 추정컨대 전 세계 약 40억 명은 은행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은행 계좌, 국제 송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잡아야 15억 명 정도만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한 형태의 은행 서비스를 마치 엘리트 마냥 특권처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계층이 있죠. 자, 이 방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투자를 좀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실까요? 와우, 정말 이 방에 모인 우리는 대단한 집단이네요. 아마 전 세계 10%? 1% 이내 탑 클래스일 겁니다. 금융 시스템 안에서의 계층이란 또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잘못을 좀 하더라도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리보어 금리 사기, 골드마켓 조작 등 수백만 명을 상대로 금융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금융회사들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대리인이 되기 때문이죠. 즉, 법 집행과 통제의 하수인이 되는 겁니다. 하수인이 된 그들은 약간의 특전을 얻습니다. 그중 하나가 감옥에 갈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너무나도 기본적인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가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버니 매도프요.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갔냐고요? He made the fundamental mistake of stealing from rich people. Don't do that. 그는 모르고 부자들의 돈을 훔치는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중산층들의 집을 강탈하는 건 어떠냐고요? 아니면 웰스파고 은행에 350만 개의 가짜 계좌를 만드시겠다고요? 그건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해킹도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1억 4,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셨다고요? 회사의 임원들, 간부들 몇 명을 감옥에 보내야 하냐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보내도 됩니다. 버니 매도프처럼 부자들의 돈을 훔친 게 아니니까요.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돈은 언제까지 부패할까요? 가치의 저장, 교환의 매개로 기능할 수 없을 때까지, 즉 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게 돼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경제적인 포용은
늘어나기는커녕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금융은 역사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거죠. 이건 개개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나라 수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단절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지 않는다고요? 그 나라는 스위프트로부터 퇴출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남겠네요. 미국의 관할권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떠나거나. 그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의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제 무역 시장에서 당신 자리는 없습니다. 무역로가 막힌 당신 나라의 시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식량, 공산품 가격이 치솟는 걸 지켜보겠네요. 또한 은행 비밀법으로 시작된 이 악마의 거래는 금융산업에서 경쟁이라는 요소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질서라는 이름하에 막대한 규제들만 첩첩이 쌓여있게 되었죠. 근데 이 규제들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확실히 장담컨대 이 규제들은 가장 확실하게 돈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돈은 누가 가질 수 있는지, 누가 쓸 수 있는지, 누구에게 보낼 수 있는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흘러야 하는지 등 세세한 규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Money does not flow freely. 즉 돈은 과거와 같이 자유롭게 흐르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은행들을 규제 체계 안에 가두어 서로 간의 경쟁,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경쟁만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시장에서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것, 그에 따라 서비스가 확장되는 것,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 것도 모두 막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금융회사들은 더 이상 더 좋은 서비스와 혁신을 위해 머리를 싸매지 않습니다. 교환의 매개 기능은 그렇고요. 가치 저장으로서의 돈의 기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더 이상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명목화폐에 저장하는 게 바보 짓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습니다. 머니프린트에 의한 통화가치 절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은행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당신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안정적인 가치의 저장고로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라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석유를 구입하기 위한 외환 보유고가 동결된다면 그 나라의 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정 나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무역로가 막히면서 석유를 비롯한 필요한 재화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원하는 누구와 자유롭게 교환할 수 없는 돈, 교환의 매개 기능을 상실한 돈, 가치 저장의 기능을 상실한 돈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부패는 그 돈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니까요. And now, something new arrives on the horizon. A system of money that works on a network. 하지만 여기 새로운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폐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이미 가치의 저장, 교환의 매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엄청난 포텐셜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에는 잠재적으로 회계의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But will never become a system of control. It refuses to become a system of control.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통제의 수단이 결코 될 수 없는 돈입니다. 오히려 통제의 수단이 되는 것을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돈입니다.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중립적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입니다. 특정 나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검열에 저항합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전통 은행들의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은행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아 시민들을 감시하는 경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인구만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중산층들에게 부르주아적인 가짜 안정감을 팔아 나머지 은행 없는 40억 명을 가난의 재단에서 희생시킵니다. FDIC 예금보험공사는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 중 FDIC 혹은 이와 동등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리스인들은 어땠을까요? 보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유로존 위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한가로운 오후에 날벼락 맞은 것과 같이 그들의 돈은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보험은 누구의 보험이었을까요? 예금자인 여러분? 아닙니다. 은행이 가입된 보험입니다. 그리고 큰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작은 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이었습니다. 큰 사고를 전부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은행에 돈을 넣어두셨나요? 네, 좀 보이네요. 하지만 제가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중 그 누구도 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You don't own legally any of the money that's in your account. You have a legal construct that possibly, maybe, entitles you to withdraw.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계좌에는 돈이 없습니다. 계좌를 열어보면 얼마 들어있다고 써있다고요? 그건 그저 고객님 은행에 오시면 그만큼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 차용증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고객님께서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시거나 잘못된 시위에 참여하시거나 나쁜 단체와 결탁하거나 이상한 정당이나 캠페인에 투표한다면 돈을 못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조건까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캐나다 같은 정도의 나라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What if there's a real issue with your government and you're trying to protest? So I'm in Canada, and we had a little taste of that this past calendar year. After the Canadian government announced mandatory health mandates for truckers, a lot of people disagreed with it and wanted to protest. So over the next several weeks, a nationwide protest emerged all across the major cities of Canada. But the interesting thing about this is how the government reacted to it. Our government decided to enact what's known as the Emergencies Act. This is about keeping Canadians safe, protecting people's jobs, and restoring confidence in our institutions. This was used one time in history. The instance in which it was used, there was an actual terrorist group bombing storefronts around Quebec, and they kidnapped and murdered a member of parliament. It is the first assassination of a Canadian politician since the murder of Thomas D'Arcy McGee 102 years earlier. This law has never been invoked in peacetime. It suspends basic civil rights and liberties. It allows police searches and arrests without warrants, and prolonged detentions without charges and without the right to see a lawyer. So that was the context in which it was used last. And so it was used again for this protest, in which there was no verified violence used against anybody. And this gave them the power to shut down the bank accounts of organizers, of people there on the ground, of really whoever they saw fit. Your corporate accounts will be frozen. Banks have already started to freeze the accounts of people involved in the protests. On Friday, they locked up my personal and trucking business accounts, which means you can't work. Is that right? That's right. And then also we have another business, and they locked that account up too, and it had nothing to do with it. Unbelievable. Wow. And so people, for the first time, saw, oh, is this money mine or is it not? Do I get to use my money as I see fit or not? Our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is already being weaponized against us. We see this on a daily basis. If our financial system continues down this route, if our communication systems continue down this route, if everything that we're putting on the internet is used against us to monetize, surveil, track, then that is extremely dark. You might be thinking that you're living in a country where this can't happen. A lot of people in America and Europe might not think that it could happen in their country. The US wants to track all bank transactions which are over $600. China is banning 23 million people from buying travel tickets as part of a social credit system. Even in Europe, the Netherlands just released a law which forces banks to track and trace all transactions over 100 euros. So these things do happen on a daily basis. They're happening all around us. They seem to be escalating, and essentially what we're seeing is we're seeing a weaponization of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used against people to either control them directly or control them indirectly. And with the rollout of CBDCs, it's only going to get worse from here.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나머지 144개국들은 어떨까요? 돈을 통제 시스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모든 독재자들의 환타지였고 이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제 어느 독재자든지 간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할 때 은행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만 비틀면 됩니다. 전화 한번 걸어서 상대방의 계좌를 동결, 압류하면 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있어왔던 그 모든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일 겁니다. 근데 이 통제 시스템은 통제하는 걸 그만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의 왕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경쟁 상대를 윽박질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자리를 양보하고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뭐 비트코인? 장난하냐? 지금 농담해? 누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냐? 이런 반응이실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40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존 금융 시스템의 밖에 있어 왔습니다. 즉 달러를, 유로를, 엔화를 화폐로 써본 적도 계좌이체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그들을 초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레니엄 세대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아주 파워풀한 권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소리를 내는 것, 다른 하나는 그만두는 것, 즉 출구를 통해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일,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의지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가면 됩니다. 중세시대의 인간이라면 할 수 없던 일이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때려치는 것, 이민을 가는 것, 떠나버리는 것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통치자라면 국경을 봉쇄하고 얼마든지 유출 속도를 늦출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출구를 통해 나가야 할 것이 신체나 물건 같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디지털 세계에 있는 것이라면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세계는 현재 인구 통계학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과 정부 재정은 과도한 레버리지 상태입니다. 시스템 내 아주 소수만이 이득을 취합니다. 모두가 거대한 부채의 수영장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통제불능인데요. 물론 그 수영장에 그대로 있겠다는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더 이상 은행은 안전하다는 말, 지금 저축하면 나중에 부자 된다는 말,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시스템을 떠날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억압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라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이미 때를 지어 빠져나가기 시작한 지 꽤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벌써 9년간 잘 살아왔습니다. 근데 엘리트들은 뭘 하고 있나요? 규제 당국은 뭘 하고 있나요? 결코 규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을 규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채널을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They say, we will not let you take your money with you.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가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죠? Dude, I don't have any fucking money. 야, 이 친구야, 난 당최 이 시스템으로부터 가져나갈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가진 건 나의 창의성, 잠재력, 나의 정신, 나의 생산성이야. 사고 파는 채널을 막는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창의성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직접 받을 건데? 그리고 그걸 모았다가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사용할 거야. 나는 너가 만든 시스템에 단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 채널을 막아도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나는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에 직접 탑승해 있거든. 난 너가 필요 없어. 이처럼 아주 적대적인 상황에서조차 검열이나 동결 없이 전송이 가능한 특징, 디지털에서 구현된 절대적 희소성 등과 같이 비트코인의 우수한 화폐적 속성은 세간의 주목을 끌었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시장의 수요를 획득, 다시 말해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 즉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있다면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글로벌 결제를 할 수 있고 원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가진 가치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인기 있는 도메인 주소를 보유하듯이 글로벌 장부 시스템에 나만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메인 주소를 보유하는 것과 다른 게 있다면 우수한 화폐적 속성과 무기명 자산의 속성을 가진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탈중앙화되어 있고 어디서나 대체 가능하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스스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위기 상황에 대한 보험으로 쓰일 수도 아니면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금보다도 높은 스타크2 플로 레이시오를 가진 비트코인은 점점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지는 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아직 크지만 불과 12년 만에 시가총액이 0에서 1조 달러 가까이 되었다는 것은 심지어 그 어떤 통제나 관리하는 주체 없이 순수히 시장에서 선택된 재화가 이 정도의 수요, 이 정도의 발전을 스스로 해낸 것은 그간 없었던 일입니다. 시장이 점점 비트코인을 더 깊게 탐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되면서 비트코인을 사볼 것이고 주고받아 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완전한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입니다. 검열 저항성이 중요한 이유. 검열 없이 가치물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며, 여기에 더불어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앞의 상품화폐 및 명목화폐 편에서 수차례 강조한 더 많은 공급을 통해 희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합쳐진 비트코인은 지금의 소비를 잘 아끼고 화폐를 저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금융주권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주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검열 저항성과 희석할 수 없다는 특징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야 한다면 남에게 맡긴 게 아닌 스스로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어떤 가치물을 검열이나 몸수색 같은 것 없이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값을 매기기 힘들 정도로 필요한 것일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나치가 지배하던 유럽을 탈출할 때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가져오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소련이 붕괴할 당시 소련 시민들은 불과 100달러어치의 재산만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레바논과 같은 나라 혹은 전쟁이나 주권 억압을 겪는 시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중국, 우크라이나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시민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비트코인인데 이미 이 특성에 대해 사람들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의해 모든 은행 접근이 차단되었음에도 비트코인 덕분에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반대파 정치인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경찰 과잉 진압 및 폭력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은행 계좌가 동결되자 비트코인을 대신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국가의 자본 통제를 피해 해외로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 실패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 외부 세계로 가치를 이전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에게 항상 남성인 친척들에게 돈을 압수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잘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최근인 2022년에는 캐나다 정부가 국가 비상 상황에나 발동되는 긴급 조치를 사용하여 백신 반대 시위자들의 금융계좌는 물론이고 시위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의 계좌까지 동결시킨 후 범죄 혐의까지 부과했습니다. 이때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잘 작동하면서 강한 검열 저항성을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강력한 검열 저항성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순수 인터넷 기반 화폐로서의 효용 가치를 바탕으로 디지털 상품화폐로 가치가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통화로서의 프리미엄을 점점 획득하고 교환 매개보다는 절대적인 희소성과 발행 스케줄의 불변성으로 인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더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검열 저항성이 가능한 것은 비트코인의 베이스 레이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양이 적게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좋은 교환의 매개와 같은 확장성 문제의 해결은 다른 금융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레이어 구조로 분기되어 상위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베이스 레이어 위에서 실행되는데 커피와 같은 소액 결제를 하는데 매우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리퀴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는 보안성을 일부 절충하면서 전송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고 그 외 추가 기능을 가능케 하는 사이드 체인입니다. 검열 저항성과 빠른 결제. 많은 사람들이 언뜻 비트코인을 보며 깊은 고민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 베이스 레이어 저 봐라. 한 번에 많은 거래량 처리가 안 되잖아.
탈중앙화도 좋지만 저렇게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대체 어떻게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겠냐?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그것도 베이스 레이어가 모든 글로벌 결제를 다 처리하는 것은 목적과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글로벌 무역 결제망인 연준의 패드와이어로는 커피를 사 먹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 비트코인의 비교 대상은 최종 정산이 일어나는 층이지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를 사기 위해 패드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베이스 레이어는 커피와 같은 소액 결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패드와이어를 아래층에 두고 작동하듯이 비트코인을 아래에 기반으로 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커피와 같은 소액 결제에 매우 잘 작동합니다. 혹은 극도의 검열 저항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캐시앱, 스트라이크 앱 같은 서비스도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베이스 레이어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 서비스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뿌리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최종 정산 서비스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대단한 이유는 비밀 네트워크가 아닌 완전한 개방형 네트워크임에도 해킹이 일어난 적이 없고 아무 중앙 관리자 없이도 오직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과 인터넷 프로토콜만을 기반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샴의 법칙을 언급해보자면 두 가지 종류의 화폐가 있을 때 A라는 화폐가 다른 화폐 B보다 찍어내기 어려운 경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화인 A를 사용하기보다는 B를 먼저 사용하고 A는 보관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을 생각해보면 현재 교환의 매개보다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특히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서 가치를 이동시키거나 교환의 매개로 써야 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달러나 다른 법정 통화를 먼저 소비하고 비트코인은 더 희소한 자산으로서 통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그 생태계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겪었고 각 사이클마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주로 컴퓨터 공학자들과 얼리어답터들에 의해 기술이 구축되고 탐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의 사용성이 조금 개선되면서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로 가격이 매겨질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게 되었고 초심자나 투기꾼들로부터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갖춘 거래소가 생겨나고 은행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에는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었으며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이클에서는 연기금, 투자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국부펀드 등 기관급의 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자본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과 같이 탈중앙화된 상태로 잘 남아 있을지, 또한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화폐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려는 수만 개의 알트코인들의 흥망 속에서도 강력한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지 등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겪을 도전과 위기 속에서 네트워크가 가진 강력함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의 블록체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달러 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1:1 상환을 약속하는 토큰을 발행하고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는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의 달러를 예치하고 해당하는 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발행사는 보관 중인 달러 자산 담보물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는지를 밝히는데 이는 모든 발행사마다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사용자는 이 회사가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의 자금으로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제3자인 회계감사인을 통해 보증의 정도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한번 발행되어 사용자 손에 쥐어지면 그 사람은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P2P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은행 결제 시스템, 특히 국제 송금 측면에서는 상당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금융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인 일요일 밤 새벽 2시라도 다른 대륙에 있는 누군가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물을 대개 몇 분 이내로 보낼 수 있고, 송금인, 수신인 모두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이기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 직면할 것이며 이미 많은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고 머지않아 은행 서비스 수준의 규제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의 효용은 분명히 있는 기술로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인 CBDC 혹은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형태로 지금의 금융 시스템에 점점 더 편입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제 송금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다면 거의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은 엄청난 기술적인 혁신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단순히 자동화 그리고 중앙화되어 있다는 특징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을 통해 달러 송금을 보낼 때는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고 여러 중간관리자들을 거치면서 종종 지연되거나 막히는 등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현재 어떤 은행에서 걸렸는지, 어떤 관리자에게 전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거액의 국제자금이체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게다가 규제의 부재로 인해 은행의 관리자와는 달리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관리자들은 최소한의 개입만 할 뿐이고 송금이 실행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라 지연 같은 일은 더욱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정부의 입김 등의 이유로 네트워크 상의 주소나 토큰의 일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차단하는 정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자동화된 P2P 국제 송금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이긴 하지만 이는 KYC 및 자금 세탁방지법에 기반하여 엄격한 규제 당국의 통제와 차단, 동결, 압수 등의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 개념을 민간이 아니라 공공부문으로 확장시켜 이를 완전히 국유화하고자 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송금 및 수취인 관리 등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게 일어나지만 국가라는 주체 하나가 집중화된 형태로 통제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의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중국은 지난 5년 넘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하고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디지털 위안화 CBDC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법정화폐가 온라인 뱅킹을 통해 신용카드를 통해 각종 페이 서비스 등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미 디지털의 형태인데 CBDC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전통 금융이 작동하는 라인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이 만들어 놓은 서버만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상업은행이나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송금과 결제 라인들을 하나의 순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통합한다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위프트 시스템 없이도 국제 송금 및 결제를 수행합니다. 로컬 상업은행이 부족한 사람들도 계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하여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감시합니다. 특정 거래 내역이 감지되었을 때 계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차단합니다. 사용처를 제한하고 유통기한을 걸어
국민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특정 정치적 아젠다와 결부지어 잘 지켰을 시에는 보상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가지고 있기만 하면 잔액이 줄어드는, 즉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합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돈이지만 특정 그룹을 만들고 그룹마다 다른 규칙으로 작동되도록 돈을 프로그래밍합니다. 정리하면 CBDC는 기존의 결제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하며 사용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사용하는 돈이 승인된 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즉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인 정부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제한, 차단, 동결, 압류되는 등 프로그래밍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BIS,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대표는 지난해 CBDC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CBDC를 단순히 현찰의 디지털 버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의 경우 우리는 누가 100달러 지폐를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1000페소 지폐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CBDC는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즉 모든 규칙에 대해 중앙은행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그 규칙을 집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크리티컬하고 현금과 비교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시민들의 금융생활에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도를 실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통제의 수단들이 가감없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tend to establish the equivalence with cash, and there is a huge difference there. For example, in cash, we don't know, for example, who's using a $100 bill today. We don't know who is using a 1,000 peso bill today. A key difference with the CBDC is that central bank will have absolute control on the rules and regulations that will determine the use of that expression of central bank liability. And also we will have the technology to enforce that. And the one final note I will make is that if you think about the benefits of digital money, there are huge potential gains. It's not just about digital forms of physical currency. You can have programmability, units of central bank currency with expiry dates. You could have, as I argue in my book, a potentially better and some people might see it as a darker world where the government decides that units of central bank money can be used to purchase some things, but not other things that it deems less desirable, like say ammunition or drugs or pornography or something of the sort. And that is very powerful in terms of the use of a CBDC. We're developing through technology an ability for consumers to measure their own carbon footprint. What does that mean? That's where are they traveling? How are they traveling? What are they eating? What are they consuming on the platform? So individual carbon footprint tracker. Stay tuned. We don't have it operational yet, but this is something that we're working on.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 최근 몇몇 은행들의 파산 소식과 더불어 CBDC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미디어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은행 예금은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처럼 은행이 파산하면 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하지만 CBDC는 그런 걱정이 없고요. 저는 이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CBDC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인을 통제하고 금융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도구로서 누가 언제 심지어 무엇을 사는데 쓸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개인의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저희 주장이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연구되고 있고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들이나 IMF 같은 기관들도 이런 내용들이 담긴 보고서들을 여과 없이 대놓고 발간하고 있죠.
absolute control. 너무 음모론 같다고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이후 풀린 재난지원금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만 쓸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저는 전 세계인들에게 뿌려진 재난지원금을 CBDC의 프로토타입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특정 유형의 거래를 잠재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즉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WEF에서 말하는 아젠다들과 결합하면 또 어떨까요? 마트에서 소고기를 사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번 달에 소비할 수 있는 육류를 이미 모두 소비하셨습니다.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기를 더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거절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하다는 점이 정부가 그런 카드를 쥐고 있다는 점 자체가 사회적 통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정부 및 중앙은행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마치 평행세계에서 운영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본인이 관리를 소홀히만 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것,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 전 세계에서 벌어진 모금 활동이나 캐나다에서 벌어진 백신 반대 트럭 기사들의 시위 등을 보면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의 검열 저항성은 이처럼 매우 뛰어난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빼앗길 수 없는 사유지상권 생각나시나요? 마치 내 머리와 가슴에 담긴 음악처럼 그 누구도 비트코인 비밀키를 생성하는 것,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철학은 현재 몇몇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시도하는 것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비트코인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권위주의적 통제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죠. 정부나 WEF 같은 특정 조직이 사람들의 삶에 점점 더 많은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은 그러한 통제에 저항하고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답인 것입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반대하는 것이다. 즉, 반비트코인은 반자유주의나 다름없다.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으면 다소 격해 보이는 주장인데 어떠신가요? 이제는 조금 납득이 되실지 궁금하네요.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나서 이 영화를 다시 보았을 때 저에게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앤디가 자기 마음대로 교도소 전체의 음악을 틀었다가 독방에 갇히고 독방에서 막 나온 뒤 동료 죄수들과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Worth it? 2 weeks in the hole? Easiest time I ever did. Oh, shit. There's no such thing as easy time in the hole. That's right, a week in the hole is like a year. Damn straight. I had Mr. Mozart to keep me company. So they let you tote that record player down there, huh? It's in here. In here. That's the beauty of music. They can't get that from you. Haven't you ever felt that way about music? I played a mean harmonica as a younger man. Lost interest in it, though. Didn't make much sense in here. Here's where it makes the most sense. You need it so you don't forget. Forget? Forget that there are places in the world that aren't made out of stone, that there's something inside that they can't get to, that they can't touch. It's yours. What are you talking about? Hope. 주인공 앤디가 자신의 머리를 톡톡 치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짚으면서 이 안에 있어 라고 할 때, 그리고 음악이 아름다운 점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지혜, 오래된 추억, 사랑과 같은 감정, 이런 것들은 오롯이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하게까지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타인이 통제하려고 한다면
바로 거부감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말하는 개인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런 개념들을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그렇지 않은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자유, 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근대적 개념의 인간 권리가 왜 정당한지에 대한 많은 논리의 뿌리는 존 로크라는 철학자로부터 옵니다. 이 위대한 철학자가 말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한글 번역에 대해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양도할 수 없다라는 부분의 원 표현은 inalienable입니다. 풀어서 볼까요? Unable to be taken away from or given away by the possessor. 이 말의 뜻은 남에게 빼앗길 수 없고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다입니다. 제가 왜 좀 아쉽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유, 생명,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양도 불가능하다라고만 번역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길 수 없다. 이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산은 양도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스스로 포기하고 남에게 줘버릴 수 없다 이런 이미지만 떠오르지 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이런 이미지는 바로 연결되지가 않죠. 근데 빼앗길 수 없는 사유재산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존 로크가 주창한 이 개념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무력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정신을 꺾을 수는 없을지언정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고 재산 정도는 쉽게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를 지켜주던 것이 황제나 국가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 내 모든 개별적 무력들을 금지시키고 국가 자신만이 더 큰 무력을 발휘해서 질서를 세운 것이죠. 하지만 2008년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면서 우리가 알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왜?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넣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무력으로 제 신체를 제압할 수야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빼앗아가는 것은 앤디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빼앗겠다는 것인데 가능해 보이시나요? 행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빼앗기 어려운 재산권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탄생을 인류 역사의 특이점 중 하나로 훗날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교도소장의 반응입니다. 왜 그는 발작 버튼 눌린 마냥 음악을 튼 앤디를 쥐잡듯 잡으려고 했을까요? 화가 난 그의 표정에서 분노를 읽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알고 나서 보니 그가 연기한 감정은 분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다 더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교도소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죄수들의 마음마다 교도소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세상은 알록달록하다는,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공적인 통제에 매우 성가신 일이 되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당장 그 음악을 꺼버려야 하고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뭉개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 내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열망은 우리가 과연 교육을 받아서 만들어진 욕구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모두 인간이라면, 아니 동물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CBDC 얘기가 이제 슬슬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틴 라가드도 CBDC에 대해 무척 적극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최근 개인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가 억압되더라도 우리는 통제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녀의 표정에서 어떤 게 느껴지나요? 저는 난처함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I'm a user of Bitcoin too, so I had bought it when it started, and I hope that it also will work through the special system. And I know there are many protests in Europe against the electronic euro. What is the reason? Absolute control. Absolute control. You know, it's the beauty of Europe. It has different
positions. If you ask in Northern Europe, for instance, in the Netherlands, they're quite happy to see the e-euro coming. If you ask a young German man, he'll say, yeah, fine. As I said, I don't want Meta, Google, or Amazon to suddenly come up with a currency that would take over the sovereignty of Europe. I don't want a foreign currency to become the currency of trading within Europe. So we have to be ready. No, the problem is they don't want to be controlled. They don't want to. Yeah, but you know what? Now we have in Europe this threshold. Above 1,000 euros, you cannot pay cash. If you do, you are on the grey market. You take your risk. You get caught, you are fined, or you go in jail. But the digital euro is going to have a limited amount of control. There will be control. You're right. You're completely right. We are considering whether for very small amounts, anything that is around 300, 400 euros, we could have a mechanism where there is zero control. But that could be dangerous. The terrorist attacks on France back 10 years ago were entirely financed by those very small anonymous credit cards that you can recharge in total anonymity.